돈 필요하다며? 1억이면 충분한가? 태수 씨?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40년 만에 살아 돌아온 첫사랑은 지팡이로 붕어빵 굽는 제 손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예정 생각해서 빚은 갚아주지. 대신 죽은 듯이 내 수발이나 들어. 아내 대접 꿈도 꾸지 말고. 그 남자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악마와 계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일 밤 그 남자가 굳게 잠긴 방문 뒤에서 낡은 일기장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며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첫사랑의 비밀과 낡은 일기장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 본격적인 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복 채널에 오신 여러분께 로또 당첨 같은 행운을 빌어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의 칼바람이 재래시장 골목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명자는 솜이 다 빠져나간 얇은 패딩 점퍼깃을 여미며 몸을 잔뜩 움츠렸어요. 갈라지고 터진 손등 위로 하얀 입김을 호호 불어보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죠.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검게 그을린 붕어빵 틀을 반대쪽으로 뒤집었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지만 명자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오늘따라 지나가는 행인들은 붕어빵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쳐갈 뿐이었습니다. 포장마차 구석에 놓인 명자의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명자는 쏘스라치게 놀라 휴대폰을 바라봤지만 차마 손을 뻗지는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려대는 빚독촉 전화였으니까요. 아들 민호가 도박판에서 끌어다 쓴 사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새 명자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건장한 사내들이 가게로 들이닥쳐 집기를 걷어차고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그나마 오던 단골 손님들마저 발길을 끊어버린 상태였죠. 명자는 한숨을 땅이 꺼져라 내쉬며 식어 빠진 붕어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명자가 거친 손으로 붕어빵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일당이라도 채워야 이자라도 막을 텐데. 내 팔자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명에 가까운 낯선 소음이 들려왔어요. 명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빚쟁이들이 아들을 잡아 끌고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심이 온몸을 휘감았죠. 하지만 명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험상궂은 빚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름때와 먼지로 얼룩진 좁은 시장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짝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차가 지나갈 때마다 시장 상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물건을 치우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세단은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묵직하게 움직이더니 명자의 초라한 붕어빵 노점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명자는 멍하니 그 낯선 차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건장한 수행원 2명이 재빠르게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죠. 주변에 있던 상인들과 행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차 안에서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검은 구두가 먼저 땅을 디뎠습니다. 이어 최고급 모직 코트를 입은 백발의 노신사가 은색 지팡이를 짚으며 차에서 내렸어요. 명자는 노신사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들고 있던 붕어빵 집게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땡그랑 하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울려 퍼졌죠. 이명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설마. 말도 안 돼. 눈앞에 선 노신사는 명자의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한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40년 전 가난했지만 서로를 끔찍이 아꼈던 첫사랑 태수였습니다. 공사장 화재 사고로 시신조차 찾지 못해 가슴에 묻고 평생을 그리워했던 그 태수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어요. 세월의 흐름에 얼굴에는 주름이 지고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그 오뚝한 콧날과 깊은 눈매는 분명 명자가 기억하는 태수였습니다. 명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그것도 이렇게 부유한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명자를 바라보는 노신사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눈에는 명자가 기대했던 반가움이나 애틋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경멸과 차가운 분노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지팡이로 바닥에 떨어진 붕어빵 집게를 툭툭 건드리더니 명자의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박태수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늙었군, 이명자. 꼴이 이게 뭔가? 돈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나? 명자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마저 태수가 분명했으니까요. 명자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수행원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명자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태수 씨? 정말 태수 씨 맞아요? 살아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태수는 명자의 외침을 무시한 채 곁에 서 있던 수행비서인 김 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태수에게 건넸죠. 태수는 그 봉투를 명자가 굽고 있던 붕어빵 진열대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사이로 빳빳한 수표 다발이 살짝 보였어요. 박태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토마스 박이다. 미국에서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있지.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제안 하나 하러 왔다. 명자는 눈물을 훔치며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태수이든 토마스 박이든 상관없었어요.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다음 말은 명자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박태수가 지팡이로 명자의 붕어빵 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만든 빚 1억이라고 했나? 내가 그 빚을 전부 갚아주지. 명자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들의 빚 액수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죠. 이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니, 왜 당신이 우리 민호 빚을 갚아줘요? 태수는 명자의 질문에 대답 대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김 실장이 내민 계약서를 명자 앞으로 들이밀었어요. 박태수가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빚을 갚아주는 대신 조건이 있다. 나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해라. 내 아내가 되어 내 집으로 들어오는 거다. 명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돈으로 자신을 사겠다는 제안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이건 명자가 알던 따뜻하고 다정했던 태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명자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사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던 태수 씨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수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명자에게 다가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박태수가 명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사랑 타령이나 하자는 게 아니니까. 넌 그냥 서류상의 아내가 필요한 내게 이름만 빌려주는 거야. 내 집에서 죽은 듯이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면서 병든 노인네 수발이나 들면 된다. 아내로서의 권리. 그딴 건 꿈도 꾸지 마. 명자는 모욕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무리 돈이 궁하고 사는 게 힘들어도 이런 취급을 받으며 팔려가듯 결혼할 수는 없었어요. 그것도 평생을 그리워했던 첫사랑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명자가 계약서를 밀쳐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가세요.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태수는 거절당할 줄 알았다는 듯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죠. 박태수가 어딘가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글쎄, 과연 네가 거절할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건너편 골목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명자가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건장한 사내 3명이 명자의 아들 민호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이미 험한 꼴을 당했는지 퉁퉁 부어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죠. 김민호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이 사람들이 나 죽인대. 오늘 돈 안 갚으면 나 진짜 죽는데. 빚쟁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민호를 명자의 포장마차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민호는 바닥을 기어서 명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우두머리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봐 아줌마, 오늘이 마감이라고 했지? 돈 내놔. 돈 없으면 아들놈 장기라도 팔아서 갚으란 말이야. 명자는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들의 멍든 얼굴을 보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자신이 겪는 모욕이나 자존심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명자를 집어삼켰죠. 이명자가 빚쟁이들을 향해 빌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우리 민호 때리지 마요. 제발요. 우두머리는 명자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호의 멱살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높이 들어 올리며 당장이라도 민호를 내려칠 기세였어요. 명자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지팡이가 우두머리의 팔을 막아섰습니다. 우두머리가 인상을 쓰며 태수를 노려봤죠. 우두머리가 박태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뭐야, 이 영감탱이는. 다치기 싫으면 비켜. 태수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 실장이 품 안에서 수표책을 꺼내 금액을 적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우두머리를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박태수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끄럽군. 돈 받으러 왔으면 돈이나 받고 꺼져. 태수는 명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서늘하고 단호했죠. 마치 벼랑 끝에 선 명자를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박태수가 명자에게 계약서를 다시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택해. 내 알량한 자존심인지 아니면 아들의 목숨인지. 지금 도장을 찍으면 이 빚 내가 당장 해결해 주마. 명자는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명자를 올려다보며 간절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엄마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이었죠. 명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어미로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으니까요. 명자는 태수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올려다봤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불행을 이용해 거래를 제안하는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이명자가 체념한 듯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게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민호 좀 살려줘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묻혀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지문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았죠. 그것은 마치 명자의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태수는 계약서를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 실장에게서 수표를 받아 우두머리의 얼굴에 던졌어요. 수표가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지자 빚쟁이들이 허겁지겁 돈을 주워들었습니다. 박태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타라. 짐 챙길 필요 없다. 몸만 오면 돼.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을 한 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붕어빵 틀의 가스불을 껐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그리고 아들을 키워낸 그 낡은 노점을 뒤로하고 명자는 태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수행원이 열어준 차 문 안으로 들어가는 명자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죠. 차가운 바람이 텅 빈 붕어빵 노점의 천막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검은 세단은 매정하게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명자의 지옥 같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땀 냄새와 먼지 냄새가 배인 시장통을 떠나 태수의 대저택에 도착한 명자는 그 거대한 위용 앞에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머리 위로 쏟아지는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은 명자의 초라한 행색을 더욱 비참하게 비추는 것 같았죠. 발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명자에게 안락함이 아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평생을 좁은 부엌과 노점에서 쪼그려 앉아 일해온 명자에게 이곳은 집이라기보다는 화려한 감옥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명자가 낡은 보따리를 가슴에 꼭 껴안고 현관에 엉거주춤 서 있자 집안일을 하는 고용인들이 힐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명자를 향한 호기심보다는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죠. 그때 태수의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수행비서 김 실장이 다가와
명자의 보따리를 구두 발끝으로 툭 밀었습니다. 김 실장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턱짓하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방은 저기 1층 부엌 옆에 있는 쪽방입니다. 회장님 눈에 띄지 않게 짐부터 치우세요. 명자는 사모님이라는 호칭 대신 아줌마라고 불리는 현실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짐을 챙겨 지정된 방으로 향할 뿐이었죠. 방은 고용인들이 쓰는 곳보다도 더 작고 볕이 들지 않는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짐을 대충 푼 명자를 태수가 불렀습니다. 태수는 지팡이를 짚고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명자를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위치한 크고 웅장한 방문 앞에서 태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문에는 육중해 보이는 이중 자물쇠와 최신식 디지털 도어락이 어지럽게 달려 있었어요. 마치 안에 엄청난 보물이라도 숨겨둔 것처럼 혹은 위험한 맹수라도 가둬둔 것처럼 삼엄한 모습이었습니다. 박태수가 지팡이로 문을 쿵쿵 두드리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이 방은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청소도 필요 없고 밥을 가져올 필요도 없어. 만약 이 문지방을 넘는 날에는 그 길로 계약은 끝이다. 태수의 목소리는 한겨울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명자는 그 서슬에 눌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 무엇이 있길래 저토록 철통같이 잠가두는 것일까요? 하지만 명자는 감히 물어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넓은 저택에는 썰렁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명자는 낯선 방 침대 귀퉁이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명자는 40년 전 따뜻했던 태수의 미소를 떠올리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변해버린 태수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무서워서 그리고 돈에 팔려온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부터 명자의 고된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자는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입주가사 도우미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넓은 거실을 쓸고 닦았고 찬물에 손을 담가가며 걸레를 빨았습니다. 명자는 태수가 옛날에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정성껏 끓여 아침 상을 차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지자 명자는 아주 잠깐이나마 옛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식탁에 앉은 태수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태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숟가락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박태수가 찌개 그릇을 옆으로 밀어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격 떨어지게 이런 걸 상이라고 차렸나? 냄새나게 시리. 가난한 티 좀 내지 마. 입맛 떨어지니까. 명자는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그릇을 치워야 했습니다. 태수는 그렇게 명자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도 밥상 너머로 물에 젖어 부르튼 명자의 손을 몰래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리는 것을 명자는 미쳐보지 못했죠. 그날 오후 명자는 주방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세제 거품 때문에 그만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고
와장창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접시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명자는 당황해서 급하게 조각을 줍다가 날카로운 파편에 검지 손가락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새빨간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하얀 타일 위를 물들였습니다. 이명자가 손가락을 감싸쥐며 신음했습니다. 아으, 따가워라.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태수가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팡이도 잊은 채 반사적으로 주방 쪽으로 몇 걸음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 전의 냉혹함은 사라지고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박태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친? 하지만 태수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김 실장이 거실로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태수는 김 실장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흠칫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억지로 다시 소파에 앉으며 신문을 거칠게 펼쳐들었습니다. 명자는 흐르는 피를 지혈하며 태수의 그 짧았던 망설임을 목격했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태수의 눈빛에서 분명한 걱정과 당황스러움을 읽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나타나자 태수는 다시 괴물 같은 독재자로 변해버렸죠. 김 실장이 혀를 차며 다가와 비아냥거렸습니다. 조심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 접시 하나가 얼만 줄 아세요? 아줌마 일당보다 비싼 겁니다. 명자는 김 실장의 비아냥을 뒤로하고 깨진 조각을 치웠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방금 전 태수의 그 표정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명자는 집안의 쓰레기통을 비우러 다녔습니다. 안방 화장실에서 나온 쓰레기통을 비우던 명자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피가 묻은 휴지 뭉치들과 정체불명의 약봉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감기약이라고 보기에는 약의 개수가 너무 많았고 휴지에 묻은 피의 색깔도 붉고 선명해 심상치 않아 보였죠. 명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약봉지 하나를 집어들고 자세히 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김 실장이 명자의 손에서 쓰레기 봉투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김 실장이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남의 쓰레기는 왜 뒤져요? 이명자가 당황해서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약봉지가 너무 많아서. 회장님 어디 편찮으신가 하고. 김 실장이 명자를 벽으로 밀치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관심 끄세요.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하란 말입니다. 한 번만 더 주제넘게 굴면 그땐 아들놈 가게고 뭐고 다 끝장인 줄 아세요. 김 실장은 쓰레기 봉투를 챙겨 허둥지둥 사라졌습니다. 명자는 김 실장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외출을 했고 명자는 홀로 넓은 저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태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태수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명자가 놀라서 부축하려 했지만 태수는 손사래를 치며 명자를 뿌리쳤습니다. 태수는 힘겨운 발걸음으로 2층으로 올라가 그 철통 같은 안방 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둔탁한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죠. 명자는 걱정이 되어 2층 복도 계단 밑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잠시 후 굳게 잠긴 안방 문 너머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순한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폐부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듯한 고통스럽고 억눌린 기침 소리였어요. 쿨러, 쿨러, 으윽. 태수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명자는 문틈에 귀를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안에서는 누군가와 통화하는 태수의 목소리가 끊길 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고통을 참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명자가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야 해. 쿨럭. 명자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니, 서둘러야 한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걸까요? 명자는 과거 다정하고 따뜻했던 태수가 어쩌다 이렇게 비밀스럽고 괴물 같은 사람으로 변했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금 들었던 그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가슴에 콕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차갑게 잠겨버린 안방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에는 명자가 모르는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덧 명자가 태수의 저택에 들어온 지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명자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만 했어요. 화려한 저택은 명자에게 안식처가 아닌 가시방석이었고 남편인 태수는 매일같이 명자의 자존심을 짓밟는 독설가였습니다. 명자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태수가 정기검진을 핑계로 병원에 가고 집을 비운 사이였습니다. 거실 바닥을 걸레질하던 명자에게 김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김 실장은 거만하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더니 서류 봉투를 탁자에 툭 던졌습니다. 김 실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하던 일 멈추고 이거나 좀 보시죠, 아줌마. 명자는 쭈뼛거리며 다가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서류의 맨 윗장에는 이혼 합의서와 상속 포기 각서라는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명자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리 계약 결혼이라지만 들어온 지 보름 만에 이런 서류를 들이밀 줄은 몰랐던 것이죠. 이명자가 서류를 움켜쥐며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회장님이 시킨 거예요? 김 실장이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야 원. 회장님이 굳이 입 아프게 말해야 합니까? 회장님은 곧 아줌마를 내쫓을 생각입니다. 빈손으로 쫓겨나서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도장 찍고 쥐꼬리만 한 위로금이라도 챙기세요. 그게 그나마 남는 장사 아닙니까? 명자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짐짝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돈 몇 푼 쥐어주고 내쫓으려 하다니요. 명자는 분노에 차서 서류를 구겨버렸습니다. 이명자가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난 못해요. 회장님한테 직접 들을 겁니다.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김 실장은 명자의 반항이 우습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명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죠. 김 실장이 명자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진짜 주제 파악 못하시네. 회장님이 당신을 왜 데려온 줄 알아요? 사랑, 미안함, 천만에요. 그냥 과거의 복수심 때문입니다. 자기를 버린 여자가 돈 때문에 굽실거리는 꼴을 보고 즐기는 거라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김 실장의 말은 명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복수심. 그 단어가 명자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태수는 단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이 집에 들인 걸까요? 그날 저녁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명자는 국을 뜨는 태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김 실장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명자가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나한테 복수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워요? 태수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건조했죠. 태수는 대답 대신 명자가 입고 있는 낡은 카디건을 노려봤습니다. 소매 끝이 해지고 보풀이 잔뜩 일어난 회색 카디건이었어요. 박태수가 인상을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밥맛 떨어지게 무슨 헛소리야? 그리고 내가 그따위 거지 같은 옷 입지 말라고 했지.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태수는 먹던 숟가락을 식탁에 던져버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명자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을 물어보는 아내에게 고작 오타령이라니요. 명자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정원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명자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가슴속의 불덩이 같은 서러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자는 앙상한 나무 밑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2층 서재 창가 커튼 뒤에 숨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태수의 모습을요. 태수는 정원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명자를 지켜보며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죠. 박태수가 창문에 손을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명자야. 조금만 참아라. 다 끝나간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택의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명자가 놀라서 현관문을 열자 술 냄새를 풍기는 아들 민호가 비틀거하며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안부는 묻지도 않은 채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김민호가 혀 꼬인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재벌집 사모님 되시더니 얼굴이 확 피셨네. 근데 아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연락 한 통 없으시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태수가 민호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호는 태수를 보자마자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소파 맞은편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죠. 김민호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새아버지, 인사 올립니다. 저 민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기막힌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딱 5천만 원만 투자해 주시죠. 제가 뻥튀기해서 갚겠습니다. 태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명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명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일어나. 빨리 나가. 민호는 명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반동으로 명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태수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김민호가 넘어진 어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아, 진짜 엄마는 왜 이래? 회장님, 5천만 원이면 껌값이잖아요. 어차피 엄마 몸값으로 퉁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늙은 여자가 이 큰 집에서 밥값 하려면 그 정도는 받아야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패륜적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두고 몸값이니 밥값이니 하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명자는 바들바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이명자가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래. 나가. 당장 나가. 민호가 맞은 뺨을 감싸 쥐고 눈을 부라리는 순간 태수가 지팡이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굉음에 민호가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태수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버릇없는 놈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명자를 모욕한 놈에 대한 살기에 가까운 분노였습니다. 박태수가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어디서 개만도 못한 놈이 들어와서 행패야. 김 실장, 뭐하고 있어? 당장 이놈 끌어내. 김 실장과 경호원들이 달려와 민호의 양팔을 꺾어 잡았습니다. 민호는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김민호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돈 좀 있다고 유세 떨지 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민호가 쫓겨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 잘못 키운 죄가 너무나 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하지만 태수는 명자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더욱 모진 말로 몰아붙였습니다. 박태수가 차갑게 명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꼴 좋군.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들놈이 저 모양이야? 피는 못 속인다더니 아주 콩가루 집안이구만. 그 말은 명자가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의 패륜도 서러운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돈도, 계약도, 첫사랑의 미련도 다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이명자가 텅 빈 눈으로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나 같은 여자는 당신 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 명자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옷 몇 가지가 전부인 초라한 보따리였습니다. 명자가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오자 태수는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명자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생각했다는 듯이 차가운 눈빛으로 문을 활짝 열어주었죠. 박태수가 문 밖을 가리키며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나가. 2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명자는 태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쳐다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명자는 도망치듯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김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명자의 보따리를 대문 밖으로 휙 집어 던지고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철커덕하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명자의 가슴을 쳤습니다. 명자는 쫓겨나듯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보름 만에 다시 돌아온 세상은 여전히 춥고 쓸쓸했습니다. 명자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태수는 열린 현관문 앞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감춰진 왼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죠. 명자의 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태수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쿨럭, 으헉. 태수는 참았던 기침을 토해내며 그대로 현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와 하얀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손수건을 쥐어짜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놀란 가사 도우미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태수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도우미를 향해 손을 저었습니다. 피 묻은 입술이 힘겹게 달싹거렸습니다. 박태수가 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 특히 김 실장한테는. 하지만 김 실장은 이미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태수를 바라보는 김 실장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태수를 걱정하는 척하며 천천히 다가왔지만 그의 눈은 태수가 아닌 서재 쪽 태수의 금고가 있는 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군. 늙은이는 가고 아줌마도 쫓겨났으니 이 집안의 주인은 이제 나야. 차가운 겨울바람이 열린 현관문 틈으로 들어와 쓰러진 태수의 백발을 흩트려 놓았습니다. 명자는 떠났고 태수는 쓰러졌으며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는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비극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에서 쫓겨나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앉은 지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명자는 익숙했던 시장통 구석 자리로 돌아와 다시 붕어빵과 호떡 장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명자의 모습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보름 전까지만 해도 가난하지만 씩씩하게 손님을 맞이했던 명자의 눈동자에는 이제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명자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기계적으로 붕어빵 틀을 뒤집을 뿐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에서의 보름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악몽이었다면 깨어나기라도 할 텐데 현실은 악몽보다 더 잔인하게 명자를 옥죄어 오고 있었죠. 시장 상인들은 명자가 재벌집에 시집 갔다가 며칠 만에 쫓겨났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명자는 변명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시려서 뜨거운 붕어빵을 아무리 만져도 손끝이 데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 가게에서 어묵 장사를 하는 명자의 오랜 친구 박 씨가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어묵 국물 한 컵을 명자에게 건넸어요. 박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명자야, 이거 좀 마시고 해.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 부잣집 영감이 너를 굶기기라도 한 거야? 명자는 힘없이 웃으며 국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 녹는 것 같았죠. 박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명자에게 바짝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 씨가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근데 너 진짜 몰라. 요즘 밤마다 내 가게 주변을 맴도는 그 차 말이야. 명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차라니? 무슨 차? 박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 시커멓고 번쩍거리는 고급 승용차 있잖아. 네가 장사 접고 집에 들어가면 꼭 그 차가 나타나서 한참을 서 있다가 가더라고. 그리고 어제는 어떤 남자가 내려서 내 가게 천막 찢어진 걸 고쳐놓고 가는 걸 내가 봤다니까. 명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라고는 없는 처지인데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날 밤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명자는 구석진 곳에 놓인 낯선 쇼핑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물건이었죠.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본 명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안에는 최고급 등유 난로와 명자가 시장 옷가게를 지날 때마다 예쁘다며 만지작거렸던 붉은색 털목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 들어있지 않았지만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목도리를 집어들어 코끝에 대보았습니다. 목도리에서는 희미하지만 익숙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것은 저택에서 태수가 쓰던 스킨 냄새,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그 향기였어요. 이명자가 목도리를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태수 씨? 당신이 여길 왜? 명자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몰래 난로와 목도리를 놔두고 가다니요. 태수의 진심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명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 태수의 저택에서는 은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태수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죠. 그는 명자가 제 발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명자가 나중에 태수의 유산을 노리고 소송이라도 걸어오면 자신이 차지하려던 재산에 차질이 생길까 두려웠던 겁니다. 김 실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상속 포기 및 위자료 부존재 확인서라고 적힌 서류였죠. 김 실장이 서류를 탁탁 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아줌마한테 확실하게 도장을 받아놔야 뒤탈이 없지.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고. 다음 날 오후 시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용역 직원 대여섯 명이 명자의 노점 주위를 에워쌌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팔짱을 끼고 험악한 인상을 쓰며 손님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 가운데 김 실장이 거만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명자가 굽고 있던 붕어빵을 손으로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명자의 코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오랜만입니다. 안부는 생략하고 본론만 말하죠. 여기 지장 하나만 찍으세요. 그럼 이 붕어빵 장사는 계속하게 해드릴게. 명자는
바닥에 떨어진 붕어빵을 주우며 김 실장을 노려봤습니다. 서류의 내용을 훑어본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의 재산에 대해 일절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빈손으로 물러나라는 각서였죠. 이명자가 서류를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못합니다. 내 남편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상속 포기라니요? 난 이런 거 못 찍어요. 돌아가세요. 김 실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명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김 실장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남편? 누가 당신 남편입니까? 회장님은 당신 이름도 기억하기 싫어하십니다. 좋게 말할 때 찍으세요. 안 그러면 이 구질구질한 리어카도 오늘로 끝인 줄 아세요. 이명자가 물러서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마음대로 해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억울해서는 못 찍습니다. 명자의 저항에 화가 난 김 실장이 용역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신호를 받은 용역들이 쇠파이프로 붕어빵 수레를 쾅 내려쳤습니다. 굉음과 함께 유리 진열장이 박살나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주변 상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용역들은 천막 기둥을 발로 차고 밀가루 반죽통을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하얀 밀가루 반죽이 시멘트 바닥에 쏟아져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명자가 울부짖으며 수레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게 내 전 재산이에요. 제발 이러지 마요. 명자는 온몸으로 수레를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이것마저 잃으면 정말로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 용역이 명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명자는 힘없이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명자의 무릎이 깨지고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넘어지면서 손바닥이 찢어지고 말았죠. 명자의 낡은 패딩 점퍼는 흙탕물과 밀가루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명자는 고통보다 서러움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김 실장이 쓰러진 명자에게 다가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는 명자의 피 묻은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인주를 묻히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이 명자의 손목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진작 말 좀 듣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자, 힘 빼세요. 그냥 꾹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명자는 필사적으로 손을 빼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붉은 인주 쪽으로 손가락이 끌려가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 발만 동동 구를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부앙 하는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돌진해 왔습니다. 차는 망설임 없이 용역들이 타고 온 트럭 앞을 가로막으며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차로 쏠렸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흑빛이 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남자 박태수였습니다. 태수는 지팡이를 짚을 새도 없이 비틀거리며 달려왔습니다. 그의 흩날리는 백발이 분노로 곤두서 있는 듯 했습니다. 박태수가 사자후를 토하듯 고함쳤습니다. 이놈들,
당장 멈추지 못해. 김 실장은 태수의 목소리를 듣고 쏘스라치게 놀라 명자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분명 병석에 누워 있어야 할 노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태수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김 실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맹렬한지 주변에 있던 용역들조차 뒷걸음질 칠 정도였습니다. 태수는 김 실장의 멱살을 잡고 있는 힘껏 흔들었습니다. 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네가 감히 누구 허락으로 내 아내에게 손을 대느냐.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태수는 김 실장을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김 실장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태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명자의 모습에 태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태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명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손이 명자의 찢어진 손바닥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태수의 손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박태수가 울먹이며 명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명자야. 여보. 내가 늦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명자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태수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을 향해 차가운 독서를 퍼붓던 괴물은 온데간데 없고 40년 전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그 듬직했던 청년 태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태수의 눈에서 떨어진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명자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명자가 힘겨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태수 씨, 정말 당신이에요? 박태수가 명자를 더 꽉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야. 내가 왔어. 이제 아무도 너 못 건드려. 내가 지켜줄게. 명자는 태수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고통과 현기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명자의 고개가 힘없이 태수의 가슴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정신을 잃은 명자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난장판이 된 시장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 실장과 용역들은 태수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감히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죠. 바람에 날리는 붉은 털목도리가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을 때 코끝을 찌르는 것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명자는 자신이 병원이 아닌 태수의 저택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것도 태수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던 금기의 공간, 바로 2층 안방 침대 위였습니다. 명자는 쏘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겪었던 끔찍한 난동과 태수의 오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은 커튼이 쳐져 있어 어둑어둑했지만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쪽잠이 든 태수의 모습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수는 링거줄을 팔에 꽂은 채 불편한 자세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헬쑥했고 백발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회장의 위엄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병마와 싸우는 힘없는 노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명자가 인기척을 내며 몸을 뒤척이자 얕은 잠에 들었던 태수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명자를 바라보더니 다급하게 침대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박태수가 명자의 이마를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신이 좀 들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물 좀 줄까? 명자는 태수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어제 자신을 구해줬던 그 사람이 맞구나. 꿈이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그 순간 태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너무 감정을 드러냈다는 것을 깨달은 듯 그는 황급히 명자의 이마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수는 짐짓 차가운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박태수가 고개를 돌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깨어났으면 됐다. 귀찮게 하지 말고 누워있어. 의사가 과로랑 타박상이라고 하더군. 하지만 태수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태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쿨럭하는 거친 기침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입을 틀어막고 몸을 웅크렸지만 발작적인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링거 거치대가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명자는 놀라서 침대에서 내려와 태수를 부축했습니다. 이명자가 태수의 등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숨 좀 크게 쉬어봐요. 태수는 명자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명자가 뒤로 비틀거릴 정도였죠. 태수는 명자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듯 바들바들 떨면서도 소리쳤습니다. 박태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명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자신을 구해주던 태수의 그 절박했던 눈빛을 봤으니까요. 명자는 다시 태수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이명자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싫어요. 안 나가요. 당신 몸이 불덩이 같잖아.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거예요? 말 좀 해봐요. 두 사람의 신랑이 도중 태수가 입고 있던 셔츠의 단추가 투둑하고 뜯어져 나갔습니다. 셔츠가 벌어지면서 태수의 앙상한 가슴팍이 드러났죠. 명자는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태수의 가슴과 배 곳곳에는 수술 자국인 듯한 긴 흉터들이 지렁이처럼 얽혀 있었고 무엇보다 온몸이 시커먼 멍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디 부딪혀서 생긴 멍이 아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혈소판이 감소하여 생긴 죽음의 그림자 같은 검은 반점들이었죠. 태수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명자가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당신 몸이 왜 이래? 태수는 자신의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황급히 옷깃을 여미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는 듯 태수는 으윽 하고 신음을 토해내며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헐떡였습니다. 명자는 공포에 질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명자가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119. 구급차 불러야 해. 여보, 조금만 참아요. 하지만 바닥에 쓰러진 태수가 명자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소나귀 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절하고 필사적이었습니다. 태수는 핏발선 눈으로 명자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태수가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안 돼. 병원은 안 돼. 가면 못 나와. 시간이 없어. 제발. 명자는 태수의 그 눈빛에 압도되어 수화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남은 사람의 처절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죠. 명자는 태수를 겨우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태수는 진통이 가라앉았는지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명자는 젖은 수건으로 태수의 얼굴을 닦아주다가 방 한 구석에 놓인 대형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굳게 잠겨 있었을 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태수가 쓰러지기 직전에 무언가를 꺼내려다 미처 닫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홀린 듯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금고 문을 활짝 열자 그 안에는 명자의 예상을 뒤엎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 다발이나 금괴 따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온갖 종류의 진통제와 항암제 약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리고 가장 안쪽 붉은 벨벳 천 위에 놓인 낡고 해진 물건 하나가 명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불에 그을려 가장자리가 검게 탄 갈색 표지의 두꺼운 공책 한 권이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 쓴다. 명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태수의 일기장이었습니다. 40년 전 공사장 화재 사고 때 태수가 품고 있었던 바로 그 공책이었던 겁니다.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첫 장을 넘겼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태수의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로 기억을 잃고 미국으로 입양되어 낯선 땅에서 차별받으며 살았던 외로움.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는 풀빵 냄새와 어떤 여자의 울음소리 때문에 괴로워했던 날들. 그리고 1년 전 기적적으로 기억을 찾고 명자를 그리워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환희의 순간까지. 명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은 최근 날짜로 이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명자가 전혀 몰랐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15일. 의사가 뇌종양 말기라고 한다. 길어야 3개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제야 명자를 찾았는데. 신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리십니까? 1월 10일. 드디어 명자를 만났다. 그 고운 얼굴이 너무 늙고 초라해져서 가슴이 찢어질 뻔했다. 당장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내가 곧 죽는다는 걸 알면 저 여린 사람이 또 얼마나 울까. 1월 11일. 악역이 되기로 했다. 정을 떼야 한다. 내가 모질게 굴수록 명자가 나를 미워하겠지. 그래야 내가 떠난 뒤에 덜 슬퍼할 것이다. 미안하다 명자야. 사랑한다는 말 대신 독서를 퍼부어야 하는 내 마음은 지옥이다.
명자의 손이 격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자신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도 차갑게 무시했던 것도 모두 연기였던 겁니다. 곧 죽을 자신이 명자에게 남길 상처가 두려워 스스로 나쁜 놈이 되어 명자를 밀어내려 했던 것이었죠. 명자는 흐느끼며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눈물 자국으로 번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구나. 빚없는 세상에서 돈 걱정 없이 아들놈이랑 따뜻한 밥 해먹고 살아라. 김 실장 그놈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 내가 죽으면 네가 법적 상속인이 되어야만 안전해. 그래서 억지로 결혼하자고 한 거야.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나쁜 놈으로 기억해라. 명자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으흐흑.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하고 있었어. 명자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태수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시간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때 명자의 눈에 일기장 옆에 놓인 서류 뭉치와 작은 USB가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닦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김철수 실장 횡령 및 배임 증거 자료와 유언 공증 서류였습니다. 태수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밤마다 이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남겨질 명자가 김 실장 같은 하이에나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완벽한 방패를 만들어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금고 구석에는 형형색색의 종이약 수천 마리가 유리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가 밤마다 통증을 참아가며 명자의 행복을 빌며 하나하나 접었을 종이약들이었습니다. 명자는 종이약병을 가슴에 품고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잠든 태수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미간은 고통으로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태수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거칠고 야윈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40년 전 붕어빵을 나눠 먹던 그 따뜻했던 손은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명자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명자가 태수의 손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요. 당신 마음도 모르고. 방 안가득한 소독약 냄새와 태수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펼쳐진 일기장 위로 명자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졌습니다. 40년의 오해와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사무치는 그리움과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태수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저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자신의 온기로 되살리겠다고, 그리고 태수를 위협하는 저 바깥의 짐승들로부터 남편을 지켜내겠다고 명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저택의 대문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저택으로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정신을 차린 것은 명자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오열한 뒤였습니다. 태수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명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들통났다는 것을 직감한 태수는 당황하여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어떻게든 일기장을 명자에게서 빼앗아 숨기고 싶었지만 병마에 시달린 몸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태수는 무력하게 침대 헤드에 기대어 거친 숨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명자는 태수가 깨어난 것을 보고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태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명자는 태수의 야윈 가슴을 주먹으로 콩콩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이명자가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왜 혼자 아프고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남 같아요? 당신 죽으면 나 혼자 남아서 떵떵거리며 살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태수는 명자의 원망 섞인 절규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명자의 손을 힘없이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박태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미안하다. 뇌종양 말기래. 길어야 3개월 남았단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 김 실장 같은 하이에나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달려드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랑 내 아들은 뼈도 못 추려. 네가 내 법적 배우자가 되어야만 그 누구도 내 재산을 건드리지 못해. 그래서 정 떼려고 모질게 굴었던 거야. 명자는 태수의 진심을 육성으로 확인하자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냈던 태수의 사랑이 너무나 아프고 거대하게 다가왔죠. 명자는 태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명자가 태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울먹였습니다. 돈 같은 건 1,000억을 줘도 싫어요. 하루를 살아도 당신이랑 마음 편히 밥 한 끼 먹는 게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다시는 나 밀어내지 말아요. 태수 역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명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40년을 돌아와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은 엉엉 소리내어 울며 해묵은 한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후 명자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자의 눈빛은 조금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거치고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이명자가 결연한 표정으로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 보호자는 나예요. 병원이든 집이든 내가 지킬 겁니다. 아무도 당신 못 건드려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택의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래층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우당탕거리는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오더니 안방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건장한 사설 구급대원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김 실장이 문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위독하시다는 보고 받았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문 여세요. 태수가 긴장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명자가 태수의 어깨를 눌러 눕혔습니다. 명자는 태수의 손을 한번 꽉 잡아 안심시킨 뒤 침대 옆에 두었던 서류 뭉치와 USB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 실장과 일당들이 밀물처럼 방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명자는 문틀을 양손으로 잡고 그들의 앞을 막아서며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김 실장이 명자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여긴 웬일이야? 어제 시장 바닥에서 구르더니 정신이 나갔나?
비켜. 회장님은 지금 의사 무능력 상태라 내가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병원에 격리할 거야. 김 실장은 태수를 강제로 요양병원에 가두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명자를 밀치고 침대 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명자는 밀려나지 않고 버티며 등 뒤에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와 USB를 꺼내 김 실장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마치 총을 겨누듯 단호한 동작이었죠. 이명자가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와 봐. 이게 뭔지 알아? 김 실장은 명자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는 흠칫 놀라 멈춰 섰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김철수 실장 이중 장부 및 횡령 내역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명자가 김 실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네가 그동안 회장님 몰래 유령 회사 세워서 돈 빼돌린 내역, 그리고 나 협박하면서 떠들었던 녹음 파일까지 다 들어있다. 지금 당장 내 남편 앞에서 꺼질래? 아니면 경찰서로 갈래? 김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설마 그 순진에 빠진 붕어빵 아줌마가, 그리고 다 죽어가는 노인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김 실장은 옆에 있던 변호사를 쳐다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명자가 든 서류의 내용을 곁눈질로 확인하더니 상황이 불리함을 깨닫고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김 실장님, 이건 얘기가 좀 다른데요? 명백한 횡령 증거가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 실장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요. 야, 뭐해? 저거 빼서. 김 실장이 구급대원들에게 소리쳤지만 대원들도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저택 마당으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가 정신을 잃기 전에 미리 눌러둔 비상벨 신호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경찰관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명자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리지? 경찰차 소리. 넌 이제 끝났어. 내 남편 돈, 단 10원짜리 하나도 내 놈 주머니엔 안 들어가. 경찰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 김 실장은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경찰들에게 팔이 꺾여 연행되어 가면서도 태수와 명자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김 실장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억만장자 과부 되니까 좋으냐? 가만 안 둘 거야. 경찰들이 김 실장을 끌고 나가자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소란이 휩쓸고 간 자리, 명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태수를 보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명자는 문을 닫고 태수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식은 땀으로 젖은 태수의 이마를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박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명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네가 나를 살렸어. 명자는 태수의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태수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명자가 태수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 방해 못해요. 당신 남은 시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줄게요. 이제 푹 쉬어요, 여보. 태수는 명자의 품에서 안도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바깥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안방은 40년 만에 되찾은 온기로 따뜻했습니다. 명자는 태수의 머리맡을 지키며 밤이 새도록 뜬 눈으로 그를 지켰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아까운 마지막 아름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저택의 정원에는 어느새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던 칙칙한 저택은 명자의 손길로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모했죠. 명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모두 걷어내고 햇살이 잘 드는 창가마다 화사한 꽃 화분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향긋한 꽃내음과 사람 사는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태수의 얼굴에도 잃어버렸던 혈색이 조금씩 돌아왔고 굳게 닫혀있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명자는 태수가 먹고 싶어 했던 옛날식 잔치국수를 만들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진하게 우려낸 멸치 육수 냄새가 넓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자는 얇게 붙인 지단과 볶은 애호박을 고명으로 얹어 정성스럽게 국수 두 그릇을 말아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를 후루룩 소리내어 먹었습니다. 태수는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박태수가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만족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 손맛이 최고야. 특급 호텔 셰프가 만든 요리보다 100배는 더 맛있어. 이제야 좀 살 것 같군. 명자는 어린아이처럼 입가에 국물을 묻히며 먹는 태수를 보며 물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찡했지만 명자는 애써 환하게 웃어 보였죠. 이명자가 태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날이 좋은 오후가 되면 명자는 휠체어에 태수를 태우고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에 쫓겨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 못 해봤던 두 사람은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늦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명자는 태수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고 스마트폰으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은 주름지고 야위었지만 그 어떤 신혼부부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택의 초인종이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명자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고 대문을 열어주자 아들 민호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민호의 모습이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늘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차림에 단정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민호의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아닌 투박한 종이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태수와 명자 앞으로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 가방에서 빨간 상자 2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에는 빨간 내복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김민호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카센터에서 일하고 받은 첫 월급으로 사왔습니다. 너무 늦게 정신 차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명자는 아들이 사온 빨간 내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사고만 치던 아들이 제 손으로 돈을 벌어 내복을 사오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김민호가 주먹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꽉 쥐며 고백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도박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고치진 못하겠지만 어머니가 그 깡패 놈들에게 당할 때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만 있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라도 죽기 살기로 변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민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태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태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민호의 어깨를 지팡이로 톡톡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체벌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의 손길이었습니다. 박태수가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장하다. 사람이 변하려 노력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내가 잘 안다. 포기하지 마라. 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넌 반드시 번듯하게 살아야 한다. 태수는 서재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명자 몰래 준비해둔 카센터 인수 계약서였습니다. 박태수가 봉투를 민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다. 네가 일하는 그 카센터 내가 인수했다. 이제부턴 직원 김민호가 아니라 사장 김민호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해라. 그리고 내 어머니 명자 씨를 끝까지 지켜드려라. 민호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명자도 아들과 태수를 번갈아 보며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로소 세 사람은 피보다 진한 정으로 묶인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가고 난 뒤 태수는 빨간 내복을 품에 안고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싸구려 내복이었지만 태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명품 옷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야속하게도 너무나 빨리 흘러갔습니다. 봄이 깊어질수록 태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약성 진통제로도 잡히지 않는 극심한 통증이 태수를 덮쳤습니다. 태수는 뼈를 깎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고 식은 땀으로 침대 시트를 흠뻑 적셨습니다. 명자는 그런 태수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밤새 태수의 굳어가는 팔다리를 주무르고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이명자가 태수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명자는 태수가 고통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도록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함께 즐겨 부르던 노래를 자장가처럼 불러주었습니다. 태수는 고통 속에서도 명자의 노래를 들으며 거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태수의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의식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명자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태수는 희미한 눈으로 명자를 바라보며 입버릇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박태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안 할게.
고맙다, 명자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명자는 태수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별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했지만 명자는 태수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태수는 정신이 맑은 틈을 타 담당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명자에게 상속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첫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하도록 유언장을 공증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도 명자가 세상의 존경을 받으며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태수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어느 날 밤 명자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베이지색 양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태수가 가장 좋아했던 그리고 가장 멋있어 보였던 옷이었습니다. 명자는 다리미를 예열하고 양복을 정성스럽게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치익하는 스팀 소리와 함께 주름이 펴질 때마다 명자의 가슴 속 주름도 하나둘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태수의 마지막 여행을 위한 수의 대신 준비한 예복이었습니다. 이명자가 다림질을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감, 가는 길에 때깔이라도 고와야지. 거기 가서도 멋쟁이 소리 들어야 하니까. 다림질을 마친 양복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명자는 잠든 태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명자는 담담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눈부시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평소보다 훨씬 맑은 정신으로 깨어났습니다. 통증도 거짓말처럼 사라진 듯 태수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는 마지막 회광반조였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명자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태수가 아이처럼 맑은 눈으로 부탁했습니다. 여보, 나 마지막 소원이 있어. 4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그 벚꽃 나무 아래에 가고 싶어.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 갈 것 같아. 명자는 태수의 부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이 태수가 선택한 이별의 장소라는 것을요. 명자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꼭 참으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명자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가요. 날씨도 참 좋네. 내가 김밥도 맛있게 싸고 따뜻한 보리차도 챙길게요. 우리 소풍 가요. 명자는 서둘러 도시락을 준비하고 두꺼운 담요와 태수의 베이지색 양복을 챙겼습니다. 태수를 휠체어에 태우고 집을 나서자 따스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명자는 휠체어를 밀며 저택을 뒤로하고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에 맞춰 명자와 태수의 심장 박동도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마지막 산책길이 될 것임을 두 사람 모두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흩날리는 벚꽃잎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혹은 이별의 인사처럼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명자는 태수를 태운 휠체어를 밀고 흩날리는 벚꽃잎이 눈처럼 내리는 언덕길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언덕 꼭대기에 서 있는 커다란 왕벚나무 아래였습니다. 그곳은 40년 전 가난했던 청년 태수와 처녀 명자가 미래를 약속하며
수줍게 손을 잡았던 추억의 장소였죠.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살랑이는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빛 꽃비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언덕에 도착한 명자는 나무 아래 벤치 옆에 휠체어를 세우고 태수의 무릎 위에 두꺼운 담요를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태수는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서울의 전경과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눈에 담으려는 듯 한시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표정이었죠. 명자는 벤치에 앉아 싸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싼 김밥과 따뜻한 보리차가 담긴 보온병이었습니다. 명자는 김밥 하나를 집어 태수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명자가 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까 입맛 없다더니 여기까지 오니까 배고프죠? 자, 해봐요. 태수는 힘겹게 입을 벌려 김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천천히 오물거리는 태수의 입가에 밥풀이 묻자 명자는 손가락으로 다정하게 떼어내어 자기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태수는 김밥을 꿀꺽 삼키고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처럼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박태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당신이 만든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옛날에 공장 다닐 때 당신이 싸줬던 그 맛 그대로야. 두 사람은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슬픈 이별이 아니라 가난했지만 꽃 많고 행복했던 20대 시절의 추억들이었습니다. 월급날이면 시장 통닭 한 마리를 사들고 와서 뜯어먹던 일,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 비닐을 뒤집어 쓰고 뛰었던 일, 서로의 손을 잡고 나중에 부자 되면 기와집 짓고 살자고 약속했던 일들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의 얼굴에는 시종일관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40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던 태수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명자의 손을 잡고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잡은 손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태수가 진지한 눈빛으로 고백했습니다. 명자야, 내 인생의 시작도 너였고 끝도 너여서 참 다행이다. 먼 길을 돌아오느라 너무 오래 걸렸지만 결국 내 곁에서 쉴 수 있어서 나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놈이야. 명자는 태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한 하얀 헝겊에 쌓인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수가 헝겊을 풀자 그 안에서 투박하지만 반짝이는 낡은 금반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세련된 반지가 아닌 누런 순금 반지였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사고 당일 태수가 명자에게 프러포즈하기 위해 몇 달치 월급을 모아 샀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도 태수가 목숨처럼 쥐고 있었기에 그 으름이 묻었을지언정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랑의 증표였죠. 박태수가 반지를 명자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그날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너무 늦게 줘서 미안해. 내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명자야.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다. 명자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태수의 손이 명자의 거칠어진 약지 손가락에 반지를 천천히 끼워주었습니다. 마디가 굵어진 명자의 손가락에 반지는 조금 뻑뻑하게 들어갔지만 마침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명자는 반지를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명자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안 늦었어요. 하나도 안 늦었어요. 나 평생 이거 기다렸어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태수는 명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따스한 명자의 체온이 태수의 차가워진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눈보라처럼 휘날렸습니다. 태수의 시야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품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떠나는 길이었으니까요. 태수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명자의 손을 한 번 꽉 잡았다가 스르르 힘을 뺐습니다. 잠시 후 벚꽃잎 하나가 태수의 무릎 위에 사뿐히 내려앉는 순간 태수의 고개가 명자의 어깨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리던 태수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명자는 태수의 심장이 멈춘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비명을 지르거나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수를 더 꽉 끌어안으며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명자는 태수의 귓가에 대고 담담하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생했어요, 영감.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아프지 말고 푹 쉬어요.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명자의 눈물 한 방울이 태수의 감겨진 눈꺼풀 위로 떨어졌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을 감싸고 만개한 벚꽃들이 태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듯 꽃비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태수는 40년 만에 찾은 첫사랑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사흘 뒤 태수의 장례식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평소 태수가 사업을 하며 알았던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태수가 몰래 후원했던 보육원 아이들과 시장 상인들까지 수많은 조문객을 찾아왔습니다. 김 실장의 비리와 횡령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태수의 억울함도 모두 풀렸고 사람들은 뒤늦게 알려진 태수의 선행과 러브스토리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명자는 검은 상복을 입고 상주 자리에 섰습니다. 슬픔에 잠겨 쓰러질 것 같았지만 명자는 의연하게 버텼습니다. 태수가 남겨준 숙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옆에는 아들 민호가 든든하게 서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도박꾼이나 망나니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민호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태수의 양아들이자 상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태수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벚꽃나무 아래에서 찍어주었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명자는 향을 피우며 영정사진 속 태수와 눈을 맞췄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어요. 민호도 저렇게 의젓하게 서 있고요. 걱정 말고 잘 가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동시에 여전했습니다. 명자는 태수의 유언대로 전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태수의 이름을 딴 첫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명자는 이사장실에 앉아 결제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명자를 붕어빵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명자가 가끔 재단 행사에서 직접 구운 붕어빵을 나눠주었기 때문이었죠. 아들 민호는 태수가 물려준 카센터를 성실하게 운영하며 착실한 청년으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민호는 주말마다 명자를 찾아와 살갑게 안마를 해주고 재단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태수에게 진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명자의 집 거실 한가운데에는 태수의 사진과 유품들이 보물처럼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리 장식장에 보관된 불에 그을린 낡은 갈색 일기장과 태수가 접었던 종이학들이었습니다. 명자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태수의 사진 앞에 갓 구운 따뜻한 풀빵 2개와 진한 커피 한 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펼쳐 마치 태수에게 편지를 쓰듯 그날의 소소한 일과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일기장은 이제 태수의 기록이 아닌 명자와 태수가 함께 쓰는 교환 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봄날 오후 명자는 벚꽃이 만개한 언덕을 다시 찾았습니다. 태수가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명자는 익숙한 벤치에 앉아 태수의 낡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1년 전 그날처럼 명자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태수의 얼굴이 구름처럼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명자가 하늘을 향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 나 잘하고 있지? 민호도 정신 차리고 아주 성실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재단 아이들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 덕분에 나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명자는 일기장을 어루만지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결에 태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명자야. 사랑한다. 명자는 다시 눈을 뜨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태수는 곁에 없지만 그의 사랑은 명자의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이 도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기억을 잃고 40년을 돌아왔던 첫사랑 억지로 결혼하자며 문을 걸어 잠갔던 그 남자의 진짜 이유는 바로 이런 영원한 사랑을 남기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태수 씨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명자 씨와 민호 씨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명자 씨의 봄날처럼 따뜻하고 환한 웃음꽃만 가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